첫 번째로는 보유세가 너무 낮아서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남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 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1월 14일 날에 방영을 했던 그런 PD수첩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때 방영을 했던 게 집 있는 사람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했었던 그런 방송인데, 이 방송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뭔지, 그리고 과연 이 방송은 그 어떤 편파적인 시선 없이 제대로 방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어저께 밤늦게 이 내용을 엄청나게 찍어가지고 이제 편집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소리가 다 날아가가지고 다시 찍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찍느라고 좀 얼굴도 좀 많이 부은 것 같고, 솔직히 어제 무슨 얘기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진짜 너무 힘드네요. 자, 아무튼 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는 뭐 밤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 수위 높게 좀 얘기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좀 오히려 잘 된 것 같기도 해요. 자,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기 전에 이 PD수첩이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그 핵심부터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해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PD수첩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오늘까지 해가지고 총 3번을 이제 보게 됐는데, 얘네들이 결국에 하고 싶은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지금 정권이 바뀐 다음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보유세가 너무 낮아서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남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다. 이제 요 내용이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3개가 다 틀렸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저께 굉장히 수위 높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좀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감은 호황인 미국의 경제 때문입니다. 뉴욕 증시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시민들은 소득을 11년 동안 모두 모으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은 24년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중간 정도의 가격인 9억 원대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Prices in Manhattan have actually been falling in the last year by about 15%. 불황인 서울의 아파트 값은 호황인 뉴욕의 아파트 값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설명이 가능할까요? 10만 명이나 되는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오는 최근 소식 가운데 한국의 아파트 값은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집을 가지고 싶어도 실제로 그 보유세 때문에 망설이고 못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집은 우리 돈으로 17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은 어느 정도일까요? So our taxes are around $23,000-24,000 a year.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부동산 보유세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자, 이 PD수첩의 시작은 이래요. 먼저 서민 한 분을 인터뷰를 하면서 집값이 정말 많이 올라서 힘들다. 근데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 미국은 어떨까? 미국을 한번 파헤쳐보자. 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조금 더 정당화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1년 정도 소득을 모으면은 이 뉴욕에 있는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에 있는 집을 살려면은 무려 24년이나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집값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오르면서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싼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한 부부를 인터뷰를 합니다. 이 부부네 집은 지금 뉴저지에서 살고 있는데 전용 면적으로 110평이 조금 넘는 집이고 가격은 17억입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얼마를 내냐고 물어봤더니 2,700만 원을 낸다 그래요. 야,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있죠. 자, 그래서 미국 같은 얘기는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만 사람들이 듣게 되면은 진짜네, 세금을 많이 올리니까 나라가 성장을 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상은 어떤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PD수첩에서는 뭐 부동산도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집주인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정작 세입자 인터뷰는 안 했죠. 자, 여러분들 주변에 유학생분들이 계시면은 한번 여쭤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월세가 얼마나 비싼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값에 뭐 한 3% 내지 2% 정도밖에 안 돼요, 월세가.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몇 프로인지 뭐 계산을 따로 해보진 않았는데, 실제로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서 뉴저지에서 거주를 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좀 통화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정아 네가 얘기한 거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는데 기억 안 난대. 근데 아, 그래? 그거 확인할 수 없냐고 하니까 어휴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어제도 미안하다. 아니야. 그래서 안 그래도 정규한테 어제 전화를 해봤어. 걔는 애리조나에 살았더라고. 그래? 애리조나랑 뉴저지랑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 아니면 내가 그걸 내 친구한테 부탁할 수 있지. 기웅이나 이런 애들 다 미국에 두바이 살았구나. 뉴저지 사는 애 또 누가 있을까? 유행이가 뉴저지 살았었거든 나랑 같이. 유행이 연락처를 줘볼까 너한테 한번 물어봐 볼래? 근데 걔 모를 거야. 그런 거 잘 모를 거야 애들. 왜냐면 그냥 그때 어려가지고 다 그치. 도움 못 줘서 미안해. 아니야. 그 너 예전에 유학했을 때 살던 데가 어디라고? 그러니까 나는 원래 메릴랜드에서 좀 몇 년 있었고 그 다음에가 애리조나. 애리조나. 그쪽에 혹시 집값하고 월세가 어떻게 됐는지 그때 좀 기억이 나? 학교 앞에 정문 쪽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가까운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그때 한 800불 정도 냈었어. 그게 한 몇 평 정도인지 혹시 알아? 내가 그거가 이제 평이라는 게 이제 한국에서 쓰는 단위잖아. 그래서 평이었다 뭐 이렇게는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이제 정말 방이 하나 있고 거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방이 따로 있는 그런 원룸에서 살았고 그게 한 800불 정도가 됐었어.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원룸 원거실인데 그게 한 800불 정도? 그럼 거기 혹시 집 가격은 얼마 정도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 나는 렌트만 알아봤어. 집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러면은 혹시 연도는 한 몇 년도쯤이야? 한 11년도? 12년도 그치? 2011, 12년도? 오케이. 그럼 내 집값은 내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볼게. 그런 거 뭐 물어볼 거 있으면 한번 나도 아는 데까지는 뭐 얘기를 해줄게. 근데 나도 사실 그때는 뭐 진짜 그냥 학교 다니려고 월세 내고 다닌 건데 내가 뭐 부동산에 관심 있어서 막 그걸 알아보고 다닌 게 아니라서. 그치. 근데 이제 뉴욕 기준으로 하면은 뉴욕을 내가 좀 알거든? 그래? 뉴욕의 이제 맨하튼 쪽에는 월세가 투룸,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집 구조가 되게 특이하게 돼 있어. 근데 그런 데가 한 달에 한 2,500불 막 이렇게 했었거든. 그러면 그게 혹시 거기는 혹시 가격은 알아 그러면은? 집 가격? 아니 모르겠는데 그래 엄청 비싸지 않을까? 그러겠지 아무래도 맨하탄이니까. 거기에 미국에서 약간 그런 거 알아보는 사이트가 있어. 내가 그거 보내줄게. 집값 같은 거 시세 같은 거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 크랙리스트라고. 그 사이트를 내가 너한테 보내줄게. 오케이. 너무 고맙지, 그럼. 카톡으로 보내주면 되지? 고마워, 장기야. 2014년도 기준으로 약 5억 원의 미국 집은 월세가 300만 원이고 약 5억 7천억 원의 한국 집은 월세가 약 200만 원입니다. 지금 뉴저지는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수준이 유튜버님 제이 박사가정님이 올려주신 거 기준으로 약 3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단독주택이기도 하고 워낙에 다양해가지고 시세 파악이 쉽지는 않으나 제 기사를 좀 찾아봤을 때 평균적으로 뉴저지의 재산세가 11,000불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금은 약 2.28%라고 하니까 평균 집값은 약 50만 불 정도가 됩니다. 가장 임대료가 저렴한 게 환율 1165원 기준으로 300만 원이고 그 집은 평균 집값보다 저렴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평균 매매가로 계산을 하더라도 5억 8천만 원짜리 집인 거죠. 그 집의 임대료가 300만 원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강남의 몇 아파트를 기준으로 약 19억짜리가 월세 5천에 300, 27억짜리가 월세 5억에 300입니다. 뭐 편차가 있겠지만 미국에 비해서 월등히 저렴한 임대료죠. 자, 엄청나게 비싸죠. 이렇게까지 비싼 거는 임대인들이 내는 세금들이 전부 다 임차인한테 전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대인들이 미쳤다고 2,700만 원씩 내가면서 그것보다 더 낮은 그 금액으로 월세를 두지는 않겠죠. 자기도 돈을 벌려고 한 건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담배 4,500원 중에서 한 4,000원 정도가 세금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4,500원이든 6,500원이든 편의점은 아무리 팔아봤자 몇백 원 안 남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를 사는 사람은 4,000원을 넘게 내는 거죠. 이 돈이 다 세금인 거고 이 세금이 그대로 이제 세입자한테 전가가 된 거죠. 뭐 편의점이 뭐 4,000원씩 세금을 내면서 3,500원에 담배를 팔진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 PD수첩의 취재 방식 자체가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선동을 한다 자꾸 이렇게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유세를 늘려야 된다. 이제 요 말에 정당성을 굉장히 부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한강을 열심히 개발했습니다. 서울시장들도 한강을 사랑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는 5년간 약 6천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강남 부동산의 최고 이슈는 한강입니다. 한강 조망권에는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국가가 많은 세금을 들여서 한강 정비해주고 지금도 계속해서 수요 관리를 해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무임승차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국가는 청구할 수 있다. 교통입지도 훌륭합니다. 버스 노선만 197개, 3호선, 7호선, 9호선, 이른바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흔히 강남은 온 동네가 역세권이라고 말합니다. 28개의 지하철역이 강남구에 있었습니다. 이게 강남 사람들만 이 돈을 낸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의 세금이에요. 전 국민의 세금으로 강남에 집중적인 인프라가 투자가 됐고 교육적 기회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던 거죠.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국가의 서비스를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보유세를 내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서울이 한강 주변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뭐 강남뿐만 아니라 여기 한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서울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이 한강 발전 프로그램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서울시가 지금 세금을 들여가지고 지금 개발을 시키고 있는데 그 개발을 해가지고 얻게 되는 이득이 전부 다 지금 강남 사람들한테 가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남의 그런 이유 때문에 지하철이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강남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세금으로 다 뜯어가야 된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얼핏 들으면 맞는 내용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제가 지금 옆에 띄워드리고 있죠. 상위 10%가 우리나라 세금의 79%를 냅니다. 이 얘기를 돌려서 얘기를 하면은 하위 90%, 그러니까 절대 다수,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4,500만 명은 나머지 20%만큼의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소득세는 위에 구간을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세금을 이제 더 받으려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세를 낮추고 다른 뭐 유럽 같은 경우에도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늘리고 있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산세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상위 10%가 80%를 내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한 상위 10%가 우리나라 세금 한 90%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현재 아까 전에 하위 90%는 나머지 20%의 세금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90% 중에서도 절반은 그나마도 세금을 안 냅니다. 면세자예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근로소득의 38% 같은 경우에는 면세자입니다. 자, 그럼 누가 무임승차를 하는 거냐? 돈을 잘 버는 사람들, 뭐 강남 사람들이라고 전부 다 부자고 전부 다 돈을 잘 벌고 이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 방송 자체가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부합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뭉뚱그려서 강남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돈이 많은 강남 사람들이 무임승차를 하는 게 맞나? 아니면은 돈을 많이 못 버시는 분들이 한강으로 오셔가지고 뭐 공짜로 이용을 하고 그 아름다운 야경을 보고 거기서 뭐 캠핑도 할 수 있고 이걸 무임승차를 하는 게 맞나? 세금에는 부가세라고 해가지고 부수적으로 붙는 세금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데 지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지자체 자체가 돈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학교는 운영을 해야 돼요. 그럼 이 돈을 어디서 이제 받게 되는 거냐? 돈 많은 사람들이 부가적으로 내는 세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이분들이 이제 무임승차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이 세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불만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꼭 써야 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면세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나라는 계속 발전을 해야 되니까 이 돈을 더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조금 더 받는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심해지지가 않기 때문에 뭐 요 세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뭐 제가 소득 상위 1%가 아니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늘린다, 뭐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반발심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현재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지금 부자들이 오히려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이 세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일부러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방송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3억을 버시는 분은 세금으로 거의 1억 정도를 냅니다. 그래서 실제 소득이 한 2억 정도쯤이 돼요. 자, 그러면은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과연 1,000만 원의 세금을 내냐? 뭐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번 사람들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내는 세금에 비해서 혜택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다, 이게 사실은 맞는 내용인 거죠. 불편한 진실이지만 진실인 거죠. 자, 그리고 지하철, 이 지하철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강남에 지금 지하철이 막 몰려 있다, 뭐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강남의 집값이 더 오른 것도 맞아요. 자, 그럼 왜 이렇게 강남을 중심으로 자꾸 개발이 되냐? 뭐 지하철도 그렇고 뭐 기타 여러 가지들이 왜
이렇게 강남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냐? 이 강남이라는 곳 지자체에서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치기 때문입니다. 뭐 대표적인 세금이 재산세하고 취득세가 있죠. 이 세금이 굉장히 많이 거쳐요. 그러니까 강남이 개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안 거치다 보니까 발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강남 쪽에서 지원이 계속 들어가는 거고요. 자, 요런 이유 말고도 또 강남이 집중적으로 개발이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경기도의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데 1번 후보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내가 우리 동네에 지하철을 놓겠다. 이 지하철이 어디 경기도 쪽으로 행하는 그런 지하철을 놓겠다. 뭐 가령 예를 들면 김포에 출마를 하신 분이 파주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하철을 놓겠다. 뭐 이렇게 공약을 하시는 1번 분이 있고, 근데 2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강남으로 이어지는 지하철을 놓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약을 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럼 어떤 후보자를 뽑으시겠습니까? 강남에 지하철이 많아지고 강남에 역세권이 많아지고 뭐 트리플 노선, 더블 역세권, 자꾸 이렇게 강남의 교통이 개발이 되는 거는 다른 지역에서 강남으로 오고 싶어 해서 그래요. 즉 강남과의 거리가 현재 자기의 집값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례 같은 경우도 집값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 위례 신사선에 대한 그런 기대가 또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값이 굉장히 높은 것도 있어요. 만약에 이 위례 신사선이 뭐 가령 뭐 위례 광주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위례 남양주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됐으면은 지금 위례의 집값은 이루어지지가 않을 거고,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해가지고 뭐 구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강남 쪽이랑 연결해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강남에 또 지하철이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강남 사람들도 당연히 자기네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만 외부 사람들도 강남에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을 원해요. 그래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우리 지역하고 강남 지역하고 연결시켜 주기를 바라는 거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곳이 집중적으로 지하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마치 전 국민의 세금으로 강남을 지금 막 개발을 시켜주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죠. 실상은 전혀 아닌데. 다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쪽에 아파트랑 빌라 합쳐서 11채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 10채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정부에 뜻대로 해놨고, 이제 한 채는 나중에 들어올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임대 등록을 해놓지 않은 상태고요. 지금 주어진 혜택이 적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임대 등록한 시점 자체가 혜택이 좀 컸을 때였기 때문에 아직 그 혜택을 제공받고 있고요. 병찬 씨와 같은 다주택자들을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유인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세제를 등록 금융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30대 김호용 씨도 집을 5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맞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국회에도 임대사업자 가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용주. 그는 다주택 소유자로 2018년 PB수첩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편에 출연도 했습니다. 그는 강남 일대에 아파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 명의의 다세대 주택도 갖고 있습니다. 한 건물에 11개의 원룸을 가진 임대사업자입니다. 받는 월세가 꽤 됩니다. 건물로서 원룸 주택은 이제 서초동에는 하나 갔는데 그게 11개 시리에서 등기부가 11개가 있는 관계로 11채로 계산이 된 거죠. 그 부분도 이미 임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한 의무 기간이 끝나고 나면 취업을 할 겁니다. 임대사업자로서 나라의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임대사업자들은 세금을 잘 내고 있을까요? 공인중개사 장석호 씨는 우연히 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을 계산하다가 정부가 주는 놀라운 혜택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은 무한정이에요. 일몰이 없습니다.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종부세 감면이라든지 재산세 감면 이런 게 있잖아요. 종부세 비과세 이런 게 한 번 임대에 등록해버리면 영원히 간단 말이에요. 그 영원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표현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망해도 임대사업자는 세제 감면해줘요. 현재 법으로는 그래요.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에게 거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줬습니다.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면제해줬습니다. 이 혜택은 다주택자들에게 투기의 꽃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이런 소형 아파트 50채를 갖고 있는 임대사업자 김씨가 8년 후 4억 원씩 오른 50채를 모두 판다면 200억 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200억 원을 앉아서 벌었는데 마법 같은 일이 이 정부에서도 계속된 겁니다. 지난해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149만 채, 임대사업자는 47만 2천 명. 다주택자들이 이런 혜택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근로소득이 8천만 원 발생하면 9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냅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98만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일반 사업자하고 비교했을 때 주택 임대사업자는 모든 세금을 거의 안 냅니다. 임대 그 등록제 때문에 뭐 엄청난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세금 한 푼도 안 내잖아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뭐 보유세, 양도세 이것도 문제지만 임대주택 등록제 그거를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은 이제 2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주택 임대 사업자를 향해 가지고 화살을 날리고 있어요. 총구를 겨누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거겠네요. 자, 그럼 이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실제로 주택 임대 사업자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혜택만 받고 있을까? 뭐 지금 이 방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세금 한 푼 안 내고 온갖 혜택을 영원히 그냥 누리고 뭐 이럴까?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주택 임대 사업자를 정부에서 처음에 막 등록을 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양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아무리 시세가 오른다 하더라도 자신은 가격을 5%밖에 인상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집값이 거의 2배 정도가 뛰었고 월세도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런데 그 2년 동안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꼴랑 10%씩 밖에 못 올렸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위례 신도시에 있는 어떤 한 아파트는 2016년도에 전세 가격이 약 2억 8천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2018년도에는 한 3억 8천 정도가 됐고 지금 이제 2020년에는 한 4억 5천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억 8천이었을 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씩 해가지고 아무리 많이 올려봐야 3천만 원도 못 올려요. 3억대 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자기가 등록한 4년 내지 8년 내지 10년 동안은 계속 5%씩 밖에 못 올립니다. 그럼 여기서 손해본 거 같은 경우에는 전혀 방송에서 얘기를 안 하죠. 오로지 주택임대사업자는 혜택밖에 없는 거고 이 다주택자들을 위해 가지고 열어준 이 투기판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우리나라 집값을 올린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해요. 사람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팔게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물량이 막 나와야 되는데 강제적으로 물량을 못 나오게 하니까 수요자들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을 안 하고 마치 다주택자들 때문에 우리나라 집값이 엄청나게 오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다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엄청나게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맞는 말씀을 하세요. 주택 가격이 5억이다. 이게 갑자기 가격이 뛰어서 7억이다. 아, 2억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그 지역의 다른 집들도 다 그만큼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사를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집을 팔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1주택 가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 현재 1주택자들은 돈을 번 게 아니다. 나만 올라가면은 버는 거지만 주변에도 다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1주택자는 돈을 번 게 아니다. 이 말씀은 맞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걸 조금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충분하게 방어를 한 거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앉아서 돈을 까먹은, 인플레이션을 전통으로 맞은, 뭐 그게 이제 조금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떤 한 배달 대행을 하시는 분 인터뷰를 하면서 뭐 거의 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고 계신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상 주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막막하고요, 실제로. 자, 그러면은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답은 공급량밖에 없어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명박 정권 때는 왜 이렇게 집값이 안정이 됐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뭐 그냥 대충만 알고 계신 분들은 뭐 그때 세계의 경제 위기가 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은 가격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울 집값이 안정화가 됐다라는 건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 공급량이 문제라는 거를, 즉 세금이 문제도 아니고 뭐 강남으로 집중되는 그런 뭐 발전이 문제도 아니고, 뭐 요거는 이제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될 수 있지만 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이 자본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거라서, 뭐 아무튼 뭐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공급량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를 정부도 알고 PD수첩도 알고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기자회견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보유세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왜 증액을 안 하냐, 이 질문은 사실 예전서부터 이 대통령님한테 계속 했었는데 왜 이렇게 보유세 인상을 안 하냐, 그거 하면은 부자들이 이제 집을 다 내놓을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좀 약간 회피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지금 대통령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유세를 그냥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고, 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조세 저항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표가 떨어지는
떨어지고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PD수첩이 한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 결국에 이 방송을 보면은 자신들이 생각한 쪽으로 이 시청자들을 이렇게 끌고 오는 뭐 그 정도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PD수첩하고 뉴스회전하고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 PD님 한 분을 모셔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이 PD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방송을 만들었는지,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길래 이렇게 편파적인 방송을 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값이 좀 안정화가 되길 바란다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 공급이 문제라는 거를 좀 아셔야지,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한 마음이 될 때 집값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